꽉 찼네. 오늘 그 새로운 독재와 국가라는 큰 그 타이틀 밑에서 저보고 뭐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저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강의 부탁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환경 문제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선택 잘하셨어요. 지금 2시 15분이니까 시간 잘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빨간 딱지 그냥 무조건 보여주고 결론도 없이 내려간 차량입니다. 그 뒤에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그냥 깝깝하죠? 근데 이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은 시장 독재가 지금 문제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찬성합니다. 새로운 독재라는 게 뭐 이제 영어판을 보니까 티라니 오브 마켓 돼 있던데 시장의 횡포, 횡포나 독재나 그게 그건데 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잘해라, 윤리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해봐도 소용없는 거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당장에 뭐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자본주의 세상에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무슨 사인부가 있고 그 총사인권이 있다면은 저것들 자기들 노는 것들을 갖다 적당히 규제하고 안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겠지만 이 시장이라는 열려있는 공간에서 각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설계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잘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국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유엔이 국제연합이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연합은 뭐 도저히 그런 영향이 되지 않죠. 현재로서는 어떤 공공선의할까? 이걸 현실의 정치와 경제, 사회에서 실제로 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보아하시겠지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금융투자 회사가 망하면서 월스트리트 금융 파산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은 그냥 내버려둬라, 자유시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에 손을 벌리는 걸 봤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소위 구제금융이라는 걸 해주지 않았다면 금융 망하는 거예요. 자본가 따라서 자본가에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필요할 때는 국가의 힘을 이렇게 염치 없이 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새로운 독재 혹은 시장의 독재하면서 이 자본가들 욕망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 좀 오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원래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없으면 결국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결국 국가가 배급제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개인적인 시민적인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 공간에서 살아가려면 시장이라는 게 온전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과 자본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그런 혼동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죠. 시장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독점 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2009년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서 그때 살아있던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후고 차베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후가 지금 이 엄청난 그 급박한 사태로 지금 시시각각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말이에요. 이 기후가 은행이라면은 벌써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자본가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결탁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만약 지금 긴급한 그 위기 상황에 빠졌으면 벌써 구제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기후를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면은 명백히 이 자본가들의 그 말하자면 이익 추구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되고 지금 시시각각 굉장히 그 위험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그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전혀 지금 그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이 자본과 이 어리석은 이 단계적인 이익에 골몰하는 자본과 국가의 그 결합된 이익이라고. 국가는 국가대로 항상 뭐 어느 국가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본 우리가 경험해온 국가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일지라도 다 기본적으로 대국주의를 꿈꾸죠. 대국을 꿈꿉니다. 지금 동아시아가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아등바등하면서 서로 이제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뭐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주 두려운 분위기까지 조성하는 게 이 아베, 일본 수상 이 아베의 헛된 이 대국주의의 몽상이라는 거예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정치하는 놈들은요,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빠지는가 봐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건 뭐 관국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중국과 한국이 그걸 용납할 수는 없죠. 또 한국인들 그런 뭐 대국주의에 대한 꿈이 없습니까? 지금 뭐 좌파 지식인들도 앉으면 뭐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우리가 그렇게 매스게 따지면서 뭐 미군 한때 이 군사 독재 하에서 엄성적으로 국가가 말하자면 기생산업을 많이 부렸잖아요. 외국인 상대를 해서 외국 군대를 해서 그런 이야기 뭐 다 알고 있잖아. 그런 데서 이렇게 눈 감고 다른 나라의 이 결함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아요.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본의 책임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저는요, 이게 자본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자본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를 통해서 자본가에게 일정한 그 책임을 묻고 공적 책임을 지어야죠. 국가를 통해서. 그거는 우리가 선거를 한다든지 어쨌든 지금 형식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게 하고 있는데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자본 이론적으로는 지금 국민이 국가를 통제하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요.
이 세월호 이후에 특히 부각됐지만은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을 바라나요? 우리가 아는 국가. 저는 오히려 국민이 행복해지는 국가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이 행복하는 걸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2시간 걸리는데 20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미치겠네. 어, 30분입니다. 네, 아침만 해도 됩니다. 끝낼게요. 근데 삼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 상황이요, 개선될 것보다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투쟁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국내 경제지라든지 지지난주 한겨레에도 보도됐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말이죠. 삼성이 우리를 먹이 살리는지 안 먹이 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이 살리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같은 분기에 영업이익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절반. 뉴스 보셨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고문가게를 하는 사람도요, 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문 닫아야 됩니다. 삼성은 그동안 벌어난 게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디겠죠. 또 뭔가 수작을 벌겠죠. 수술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더 민감합니다. 삼성의 주요 스마트폰 같은 게 주요 품들이 사실 일제잖아요. 카메라 같은 건, 렌즈 같은 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자기들 소니니 무슨 도요타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갖다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이 현대자동차가 뺏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해 있었는데 이제 어쩌면 그러한 이 한국의 대기업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의 잘 나가는 이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수명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일본의 이 주간 경제지 시사 주간지에서 지금 제가 알기에 9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특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잡지들이 상케이 신문 같은 그런 거부 이 언론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양심 있는 언론들, 마이니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이 주간지라든지, 하여간 기타, 지금 되고 있는 동양 경제의 아주 역사가 오래된,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주간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압도한 놈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너그러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부가 잘 나가는 국영 내지 공영 기업체들, 인천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어류민영화라든지 이런 거 밀어붙이려고 지금 만반의 태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자본가들,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동자 착취하고 해외 진출하고 중국의 농민공들 착취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부를 쌓아왔는데 이제 이것도 가막혔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지금은 예전처럼 성장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요, 이제 석유가 끝나가고 있게 됩니다. 석유가 이제 끝날 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석유를 산업적으로 인류 사회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1860년대부터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조 배럴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1조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1조 정도. 근데 문제는 이 소비하는 속도가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2조 배럴 중에서 첫 1조 배럴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1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860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130년이에요. 1980년, 1990년까지. 1990년. 1990년. 130, 1860년부터 130년입니다. 1960년. 그리고 1990년이잖아. 그렇죠. 1990년. 1990년까지인데. 나머지 1조 배럴은 그러니까 2010년까지 계산한다면 20년 걸린 거예요. 나머지 1조 배럴을 썼는데. 그럼 지금 1조 배럴이 남아있다 치다 조금 더 생긴다 하더라도 대략 1조 배럴이 남아있다라고 칠 때 어느 정도 견디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계산이 나오죠. 지금 저는 여기 중동 전쟁, 지금 뭐 저 미국이 새삼스럽게 또다시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석유 문제가 걸리거든요. 이게 무슨 세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건 뭐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석유 문명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건 없지만은 1970년대부터 사실은 이런 데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나올 그 무렵부터 제1차 석유 쇼크가 터질 때부터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석유 자원은 끝이 난다. 이 석유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그 이 석유의 이 양이 아니고 경제성이라고. 경제성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군사독재 시대에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이렇게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다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건 거의 석유독택입니다. 근데 석유를 더 써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또 지금 그 석유 소비를 더 확대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제약도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갈 수도 없어요. 탄소 문명이 더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국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나 세계의 중대한 그 변화 국면을 맞이해가지고 이 정체적인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밑바닥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투정해봤자 일정한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4대강 때 봤죠. 4대강 그 소위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일 때 봤죠. 사실 그만하면요, 굉장한 그 반대 운동이 굉장했던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 목숨 걸고 투정했잖아. 근데 다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국가가 말 안 들으면 그 말이에요. 이 정치 시스템이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선거해가지고 국회로 대표자들을 보낸다고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정치가들을 욕하고 그냥 부탁하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경제 성장 시대에 겨냥되어 있는, 경제 성장 시대에 그걸 기반했던, 그게 맞추었던 정치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컨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하여간 이런 다 아실 거니까 좀 띄어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지금 이대로 가서는요, 지금 석유 문제도 석유 문제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인문계 졸업생들은 취직률이
제로라고 해요. 여기 지방대. 인문계 출신들 요새는 아예 대기업에서 면접도 안 받는데 원서도 안 받는데. 근데 대기업 보고 이걸 학생들 받아들이라 강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정말 비약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대담하게 그리고 심플한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책을 결국은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정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계관도 완전히 그 낡은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시스템 자체가 이 시민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언제까지나 집권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막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대로 봐서는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대로 영구집권합니다. 선거해가지고 다 달라질 것 같아? 아니, 경북 지방이 대부분 농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농촌 지방의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짤 개방, 이러면서 농민들을 완전 죽이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을 찍어줘요. 근데 찍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선거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성적인 사람이 뽑힙니까? 이상하게 소수에 능한 놈들이 뽑히잖아요. 이 선거제도 고치지 않으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선거예요. 헌법도 물론 고쳐야 되죠. 지금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짧게 썼지만 앞으로 계속 쓰라고 그러는데 개헌도 지금 정치권에 맡겨놔서 안 됩니다. 또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기들한테 편하게. 개헌 작업에 지금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개헌 운동을 벌이고 선거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에 현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피를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다 이렇지는 않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덴마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국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국가라는 그냥 다 쳐죽일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썼지만 덴마크 사람들 자기 생일날요. 자기 생일날, 가족들 생일날요. 자기 집에 자기 나라 국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태극기 미친놈도 그런 심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안 돌아가잖아요. 공휴일도 국경일도 볼까 말까 싶은데. 그 왜 그러냐? 덴마크 역사와 덴마크가 지금 하고 있는 합리적인 정치 제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그 9월 말에 미국에서 그 정치 이론가 옛날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아주 정치 이론서를 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etting to Denmark. 모든 국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덴마크에 이룰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있느냐. 이 사람 보기에도 덴마크가 아주 퍼펙트한 사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사회는 없다. 민주적이고 번영하고 국민들이 자기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고 복지제도 거의 완비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 아예 짓지를 않았어요. 독일은 후쿠시마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그만뒀다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칭찬을 받았지만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되는 아예 짓지를 않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어디 무식해서 앉아있겠습니까? 핵물리학자 밀스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덴마크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국민들이
자기의 힘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150년 전에 독일하고 전쟁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근데 일어섰어요. 물론 그 전에 국왕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무수한 농노들을 해방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이 노예신분으로 있던 농민들이 자유농민이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유농민이 되기 때문에 되면 자기 것이잖아요. 땅이 자기 것이고 국가가 자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자립적으로 살기. 그래서 협정자 운동을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보입니다. 덴마크는 협정자의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지금 근대국가 체제가 부서져도 붕괴돼도 저는 그런 협정자들이 살아있는 나라는 사회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시민들끼리 이렇게 연대해서 사니까. 학교도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 아까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 문제로 대한민국도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거기도 어디 뭐 국제 핵 마피아하고 이게 줄이 다 있는 게 없겠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국가적으로 분열되어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는데 그걸 결국은 결론을 안 짓기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덴마크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닥칠 거다. 그때마다 우리가 국가가 두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울 거냐. 이런 비합리적인 짓을 하지 말자. 이게 정말로 사람다운 짓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이게 좀 옳은 사회지. 맨날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는 우리 같은 돌대가리가 뭐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만든 게 뭐냐면 시민합의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기민주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죠? 지금 선거를 통해서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각국에서. 미국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일단 독재 체제잖아요. 그 독일도 이제는 뭐 3인당, 기민당, 뭐 양대 보수, 뭐 진보 정당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대립적인 자세에서 뭐 정책을 그러고 싸우는 그런 사회는 이미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연정이라 해가지고 같이 정부를 공동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죽일 것처럼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회 발전이 하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수기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정말로 여론조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적극적으로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분대로 직접 찍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정말 불쌍해 하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대선 인사도 지금 절반이 그러잖아요. 청와대 우리 대통령이 불쌍하다. 부모님도 다 비명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 좌파라는 놈들이 큰 오살이 군단 말이야. 오늘 올라오고 합니다. 왜? 이 사람 정보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표를 모아가지고 국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 어떻게 현명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구렁텅이로 가는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정도의 다소는 있지만 세계 각국이 지금 공통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 좀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시민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숙지한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가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보다 사실은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기민주주의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드는 게 덴마크의 시민합의회라는 겁니다. 국가 중대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식생활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 민족 다 이게 언제 얼마 안 가서 대가 끊어줍니다. 왜? 지금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거 우리가 뭐 한없이 먹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 식탁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료, 합리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정부의 그 관계기관, 소위 전문가 매체 암사가 다 정해버려요. 근데 전문가 뒤에 그 기업이나 자본가가 뭐 약 좀 주고, 약맥 주사 먹이면 금방 뭐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이따 그 식을 넘어가가지고 시민, 유전자 조작식품 같은 것도 덴마크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민합의회의를 한 거예요. 시민합의회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들이 20명 중에 30명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온갖 자료를 다 제공받아서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모여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동안 한 20가지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에 주민들이 정말 공정하게 주민투표 해가지고 85%가 60몇 %의 투표율로 85%가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 짓자.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안 하잖아요. 그건 불법이다. 뭐가 불법입니까? 자기들이 말로 정당성이 없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모순을 타개하려면 우리도 시민합의회라든지 어떤 수립 민주주의 형태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각 분야에 덴마크의 시민합의회는 무작위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냐 고상한 지식인들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 변호사, 거리의 청소부, 아파트 경비원, 대학 교수, 목사님, 신부님 다 들어가요. 무작위로 들어가요. 들어간 뒤에 이 사람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할 기회를 줍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대개는 어떻게 합의를 바랍니다. 대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얽혀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사람이 그런 침판지보다는 낫잖아요. 사람이 이 정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합의회의를 덴마크가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우리는 또 문화가 다르고 정치 그게 역사가 다르니까 꼭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어떤 과감한 제도를 지금 우리 이 정치 시스템에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았냐? 누가 달아야 됩니까? 내가 달아야지. 왜 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지금 자꾸만 이게 통제가 심하고 갈수록 약화되는데 이럴 때여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시민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자리도 이렇게 같은 팬끼리만 앉아서 돌아가요.